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는 나 혼자 어림잡아서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어림잡아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안녕하세요. 고종원입니다. 오늘은 같은 단지인데도 대출이 2억이 차이 난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이 기사 보고 좀 이야기를 전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꼭 아파트뿐만 아니더라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같은 단지인데도 한쪽은 오피스텔, 한쪽은 아파트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야기, 제가 생각하는 것들 좀 내용 정리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제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문제는 행정구역 경계안으로 대출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건데, 누가 봤을 때는 이거 코미디처럼 들릴 수 있고 웃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수원 매교역 8달 푸르지오라는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 같은 경우는 114동은 규제 지역으로 묶였고 115동은 규제 밖에 있는 동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수원 8달구는 토지거래하고 묶였고 권성구는 비규제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8달구 아파트는 LTV가 40%까지밖에 안 나오고 권성구는 70%까지가 나오니까 9억 아파트를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한쪽은 3억 7천까지 대출이 되고 다른 한쪽은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만은 아니죠. 경매 투자자는 입찰가를 정할 때 대출 가능 금액이 바로 현금 부담액을 결정을 하는데, 같은 단지라도 당연히 경쟁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다를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경매로 이 물건이 나왔다라고 하면. 근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더 복잡한 문제들이 섞여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주상복합에 대한 부분인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한 건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위에 있는 층 같은 경우는 건물, 일반 주거용 물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상가가 혼합되어져 있는 곳들을 주상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상가도 섞여 있고 아파트도 섞여 있고 오피스텔도 섞여 있고 이렇게 다 한 건물에 막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몇 층까지는 아파트 또 몇 층까지는 오피스텔로 분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3층까지는 아파트, 3층 이후부터는 오피스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3층까지는 오피스텔, 또 그 이후 층부터는 아파트,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용도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규제를 아무래도 덜 받습니다. 이런 것들 되게 크고, 같은 단지에 같은 브랜드라고 해도 14층과 15층 대출 조건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거래가도 대출도 세금도 다 다릅니다. 시세조사가 부동산 경매에 투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시세조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중개사분이 14층 아파트 용도로 되어져 있는 곳의 시세를 얘기했는데,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물건은 15층의 오피스텔로 분류가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나는 아파트 시세를 보고 오피스텔로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낙찰을 받는다라고 해도 손해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오피스텔 가격을 듣고 아파트로 입찰하고 이러면은 실거래가 자체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려고 했던, 내가 입찰하려고 했던 물건이 판다라고 했을 때 다른 가격으로 이야기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내가 조사한 시세가 오피스텔인데 실제로 낙찰 받아보니까 이게 아파트예요. 그러면 낙찰 받고도 대출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에 잔금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용도라는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도 좀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세 조사 항상 조심하게 잘 하셔야 되고, 경매라는 거는 디테일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내가 산다라고 했을 때 얼마에 팔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도 좀 확인을 잘 해 보셔야 되는데, 요즘은 그 스피드 옥션이나 경매 관련되어져 있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유료 경매 사이트.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기는 한데, 한번 실제로 입찰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 사이트 안에서도 실수라는 게 나올 수 있고 100%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좀 보고 용도가 업무 시설인지 주택인지 잘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해당 층이 오피스텔인지 아파트 층인지, 그리고 LTV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체크하지 못하면 입찰가 산정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냥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같은 용도인지를 잘 봐야 돼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왔다라고 해서 중개사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해서
그런 물건들 중에서는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섞여 가지고 같은 전용 84 타입인데 '왜 이 물건만 가격이 이렇게 싸지?' 하다가 실제로는 오피스텔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무래도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가 훨씬 더 싸게 거래가 됩니다. 뭐 동탄이나 수원이나 송도나 이런 곳들 가면 4 곳이 아파트, 그리고 한 곳은 오피스텔. 그럼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격 방어가 좀 어려워요. 실제로 떨어지는 것도 폭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게 아파트인데 오피스텔로 가격 입찰하면 안 되고, 오피스텔인데 아파트 가격으로 입찰해도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 보면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입찰하기 전에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지금 못해서 좀 답답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주택자나 아니면 실거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말했던 것처럼 지방의 아파트를 사서 돈을 모아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셔야 되고, 경매 같은 경우는. 근데 내가 다주택인데 경매로 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아파텔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좋은 아파텔을 가셔야 되겠죠. 아파텔 중에서도 소형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방 3개 화장실 2개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오피스텔들 있잖아요. 아파텔이라고 분류가 되는. 동탄이나 아까 얘기했던 판교, 수원, 인천에 있는 송도 이런 곳들 가보면, 저도 임장 많이 가보는데 아까 얘기했던 4개 중에 3개는 아파트고 1개는 오피스텔이 분류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막 여기 갔을 때 바리게이트를 켜 놓고 여기 사람들과 생활을 분리하려고 막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가격 차이가 좀 있고 관리비 자체도 다르게 내기 때문에 임장만 가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로 분류가 되어져 있는 곳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 입장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 아파텔들을 정고점 대비 싸게 사서 말했던 것처럼 시장을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했을 때 되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금이 좀 있고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접근을 하셔서 싼 가격에 사 놓고 4년, 2년 후에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했을 때 판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 보셔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에 여유가 좀 있어야 되겠죠. 돈이 묶이는 그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는 나 혼자 어림잡아서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어림잡아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그 대출 상담사분들, 우리 법원에 가시면 명함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전화번호 다 취합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만 쳐봐도 그 대출하시는 상담사분들 목록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목록들에 전화를 해서 지금 내가 주택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는 이 물건에 입찰하려고 하는데 이 물건을 입찰했을 때 정확하게 대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것도 한 분한테만 물어보지 마시고 한 3분, 4분한테 전화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듣고 내가 입찰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대출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낙찰받고 대출을 대충 알아보시고 이 잔금을 납부를 하지 못해서 이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이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생각보다가 아니라 이건 정말 많은 것들, 우리 경매 물건 보다 보면 이 물건 자체가 아무 하자가 없는데, 아무것도 뭐 이상한 게 없는데 잔금을 미납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거의 대부분 대출 정말 대충 알아보시고 입찰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에는 뭐 같은 단지인데도 대출이 2억 차이가 난다라는 것들 나왔는데, 이제 이런 세상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꼼꼼하게 보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하고, 그리고 용도 구분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규제 지역 여부도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전문가한테 대출 가능 금액 사전에 확인하셔야 되고, 저는 이 4가지만 좀 철저하게 조사만 잘 하셔도 대출에 대해서 실수는 크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항상 좀 명확하게 체크하는 거 습관 잘 들이시고. 참 웃길 것 같아요. 이게 봤을 때 내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 내 옆 동은 이렇게 하는데 내 동은 좀 다른 조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웃기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코미디 같은 건데, 내가 이 물건을 사서 내가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또 비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같은 건물인데도 그 용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가을 날씨인데 임장 많이 다니시고 저도 임장 많이 다니면서 영상 많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